그리고 이 관세가 단순한 게 아닌 게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일단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관세청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 납부할 수 없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유통업체들도 있고 운송업체들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부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부도율이 올라가면서 조금 뭐 S&P 500에 포진돼 있는 큰 기업들은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기지만 기저에 있는 기업들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든지 또 고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든지 네. 이러면서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자연스럽게 줄죠. 네. 소비가 줄면 기업들도 해고를 더 많이 할 거고 미국의 내수 기업들이. 네, 투자연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요. 요즘에 미국의 국채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이게 혹시 그동안 이제 지난 4월 말에 미중 간의 관세 잠정 합의에 나온 이후에 굉장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V자 반등에 가까운 그런 강한 상승을 해 왔는데 이제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좀 시장 상황이 조금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시장의 불안한 모습들 조금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뇌관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무난하게 또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박사님 통해서 말씀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큰 틀에서 투자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애플, 휴대폰에 25% 관세하겠다. 또 유럽에 대해서 50% 관세 6월 1일부터 뭐 이게 조금 뭐 7월로 좀 넘긴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관세 얘기가 다시 또 화두가 되고 있어서요. 관세 2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뭐 주춤했던 관세 이슈가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다시 불거졌는데요. 미중 그 관세 전쟁이 사실 이제 8월 중순까지 휴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90일류에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도 아마 8월 15일이 이제 그 마감인데 아마도 그때 가서도 한 3개월 또 연장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 11월까지는 뭐 어쨌거나 지금 30%의 관세로 양국이 이제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올해는 뭐 30%로 그렇게 쭉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야 뭐 8월 중순에 다시 가서 또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관세가 약간 휴전 모드로 들어가니까 각국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처음에 이제 뭐 황금 투구 갖고 달려갔던 이시바 총리가 조금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좀 목소리. 그리고 일본도 뭐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농민들도 농산물 수입 뭐 반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 사정상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약간 미중 관세가 살짝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각국이 보이는 태도는 이건 좀 급할 거 없는데? 라는 이제 약간 뭐 저자세로만 나가는 게 맞나? 뭐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이 30% 관세인데 중국의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그러면 펜타닐이 20%잖아요. 그렇죠. 펜타닐이 만약에 빠지면 10%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보편 관세죠. 그러면 각국이 지금 그 부과받는 10% 플러스 알파, 품목별 뭐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뭐 휴대폰 25%, 철강, 알루미늄 다 25%잖아요. 이거는 뭐지? 라는 지금 퀘스천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각국이 약간 미국에 대들려고 하는 그 표현이 딱 유튜브스럽지만 아주 좋네요. 개기려고 하는. 대들려고 하고. 대들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 관세에 대한 텐션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치고 나온 거죠. 그게 또 전략적인 거네요. 시작판을 딱 보고. 까불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유럽하고는 이슈가 없었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너무 조용했잖아요. 아무런 이슈가 예. 없었는데 벼랑간행했고 6월 1일로 덜컹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7월 9일로 연장한 거고요. 아무튼 이제 유럽이 그 관세에 조금 다시 점화 지역 네. 되면서 지금 휴대폰에 대한 25% 관세가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휴대폰 관세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그 전자기기로 이제 분류하면서 예. 반도체 관세를 이런 뭐 랩탑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반도체 관세로 뭉뚱그렸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해외에서 만드는 그 휴대폰에 대해서 25% 관세라는 얘기는 곧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언급이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말이 반도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 결국 이제 반도체 예, 곧 나올 거다. 이 제가 볼 때는 사전적 의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휴대폰, 그렇죠. 반도체 이 부분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뭐 미국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이제 6월 3일 날 어쨌거나 결정이 되면 네. 관세 협정도 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과 조금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 눈치 보고 일본은 우리나라 눈치 보면서 그러면 둘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잘못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적이니까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난번 뭐 그 회담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뭘 들어드릴까요? 라고 이제 미국에 물어보고 이제 듣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30개월 미만 송아지, 소고기 수입하는 소고기 거. 수입하는 거. 예. 뭐 아주 좀 큰 문제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그거 수용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결국 뭐 국민들이 안 사 먹으면 되긴 하는 거니까. 네, 배기가스 규제 그걸 뭐 비관세 장벽 그거 뭐 없애면 되는 거고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서 미국 차를 지금 수입 못한다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별 문제 아니고 약가 뭐 이런 부분들 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뭐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도 우리나라에 특별히 얘기하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좀 협상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결국은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은 미리 다 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다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결국에는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국방제를 사오고 항공기 미국 무기를 사오라는 거죠. 항공기 보잉 항공기를 사오고 그다음에 콩을 많이 수입하고 뭐 거기에 방점 LNG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네, 거기에 참여하고 네, 그리고 주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확약서 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겠죠. 어쨌거나 뭐 좀 브로드하게 봤을 때는 지금 1차적인 관세의 불확실성은 확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정체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이 불확실성이 계속 내려가야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내려오면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이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한 주가 반등에 조금 그건 마무리됐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앞서도 8월 15일까지는 30% 미중 관세가 예. 잘못하면 11월 우리나라 에이펙 열릴 때까지 또 3개월 그러면 하반기 만약에 관세율이 30%로 유지가 됐을 때 이 관세로 인한 2차 불확실성 1차 불확실성은 이제 거의 회담이 되느니 마느니 네. 어떤 프레임워크를 짜느니 마느니 각국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뚝 떨어지면서 네. 주가가 반등한 거고
2차 불확실성은 그래서 어쩌라고. 관세는 계속 30%잖아, 미중 관세는. 네. 그리고 각국의 관세도 품목 관세 뭐 25% 계속 되잖아. 또 뭐 곧 뭐 6월 말 정도에는 반도체, 휴대폰 이런 관세율 어떻게 할 건데 계속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네. 최소 10%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런 거죠. 예, 보편 관세 10%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이 10%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10%만 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얘기하지만 트럼프 취임 전에는 3%였어요. 그렇죠. 이게 10%로 됐을 때 2차 불확실성, 결국에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어떤 네. 영향을 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고민인 거죠. 주식시장 입장으로 되돌아오면 주식시장은 1차 불확실성은 다 잘 소화해서 지금은까지는 회피했으나 2차 불확실성이 엄습하고 있고 2차 불확실성의 이 저항을 넘어야 주가가 앞으로 좀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변동이 심한 양반이고 또 갑자기 내일 아침에 뭔 얘기를 할지 모르는 양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관세 리스크는 상수화됐다라고 봐도 이제 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소위 말하는 2라운드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이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요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지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시장의 향후 전망에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작년에 S&P 500의 EPS가 한 250불 정도 됐는데 올해 원래 전망은 270불 정도, 그렇죠. 1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했지만 이거는 뭐 다 옛날 일이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는 관세 이슈가 터지기 전에도 이제 쭉 내려가다가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이게 거의 올해 예상되는 기업 이익의 증가율은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작년 정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플랫한 성장,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더 늘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작년 정도. 네. 그리고 관세율이 만약에 조금 높게 형성되면 이거 이제 역성장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이런 상태. 또 매크로하게는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8%였는데 미국이 올해 거의 뭐 한 1.5% 미만으로 떨어질 예. 것 같고요. 만약에 관세율이 조금 잘 협의가 안 되면 미국도 1% 미만 성장률로 작년에 비해서는 뚝 네. 떨어질 거다. 물가는 어떠냐? 물가는 뭐 지금 소비자 물가가 근원 기준으로 2.8인데 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뭐 한 2.76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관세 정책이 하반기에 우리가 보는 정도로 협의가 잘 되더라도 서로 협의가 잘 될지라도 아마 근원 CPI가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3.5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이구야. 네. 2.78에서 3.5면 진짜 0.78%포인트네요. 적어도 0.5%포인트 이상은 오.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예.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반 양상은 결국에는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그거를 소비자에게 시킬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관세가 단순한 게 아닌 게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일단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관세청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 납부할 수 없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유통업체들도 있고 운송업체들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부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부도율이 올라가면서 조금 뭐 S&P 500에 포진되어 있는 큰 기업들은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기지만 기저에 있는 기업들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든지 또 고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든지 네. 이러면서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자연스럽게 줄겠죠. 네. 소비가 줄면 기업들도 해고를 더 많이 할 거고 미국의 내수 기업들이 아이폰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올라간 거고 자동차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4월 달 미국의 수입차 가격이 4% 상승했거든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4% 상승한 겁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5%씩 증가하면 이거는 자동차가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비싼 차를 굳이 뭐. 네, 사실은 4월, 5월까지는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서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을 늘리고 또 중국도 많이 수출하면서 네. 관세 이전에 이제 매출이 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앞서 말씀드린 2차 폭풍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볼 하반기부터의 매크로 성적표, 기업 실적 성적표는 상당히 조금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을 주가가 현재 충분히 반영했냐, 그런 악재를. 그렇죠. 예,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영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리스크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은 뭐 기업들도 괜찮고 고용도 별 문제 없고 성장률이 좀 특히 이제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그러는 그 GDP 나온가요? 그거가 뚝 떨어진 거 외에는 뭐 소프트 데이터 뭐 이를테면 뭐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나빠졌다는 거 말고는 실물 지표상에서 딱히 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계속 잘 버티고 있다 생각하는데,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들어보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다라는 네. 식으로 딱 그게 되니 정말 이제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정말 간단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시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유예가, 특히 미중 간의 관세가 계속 유예가 돼서 연말까지 유예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단 보편 관세 10%만이라도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안 좋아지고 부실화 가능성 높아지고 또 고용에도 영향이 맞습니다. 가고 물가 또 예. 오르니까 소비도 줄어들고, 예. 그러면 결국은 좀 악순환. 악순환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관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막겠다고 이제 원래 같이 소위 말해서 패키지로 나온 게 이제 감세 문제인데, 지금 그걸 공화당이 이제 하원까지 통과를 시킨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감세가 될 경우 관세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관세 어떤 수입이라고 할까, 이게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만큼 안 될 거죠. 이미 이제 관세율이 떨어진 상태니까. 물론 뭐 그게 여전히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감세는 해서 뭐 지금 의회 예산국 분석대로라 보면 10년 동안 뭐 3조 5천억 달러인가요? 계속 그것도 늘어나더라고요. 그 재정 적자의 네. 누적 확대분도. 그러면 과연 미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과연 갈 수가 있는 거냐? 저는 그게 국제 시장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이제 축적이 될 텐데, 안 좋은 영향으로. 그럼 이게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확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외환위기 때 나타나는 그런 식 현상이 미국에서도 과연 나타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게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제 앞으로 4년간 미국 경제를 끌어가는 시기가,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뭐 민주당이 해리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똑같은 문제에 지금 미국은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돈 쓰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도끼 객킹이다라는 생각이죠. 누가 집권하든 간에 미국 경제는 어차피 지금 심각한 땡땡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시계를 조금 뒤로 돌리면 2000년부터 전체적으로 연준이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금융위기 때 거의 QE를 시작해서 2000년부터요. 2000년부터 네,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연준이 거의 QE를 안 했어요. QE라는 게 없고, 그렇죠. 소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다가 2000년부터는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1980년부터 또 시계를 또 뒤로 당깁니다. 네. 예, 그러면 2000년에서 20년 전이죠. 그렇죠. 1980년 전부터 그때부터 미국은 국가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1980년부터 미국 부채는 GDP 대비 급증하기 시작했고 예. 2000년부터는 이제 연준이 나서서 미국 재무부와 동업자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국채를 찍어서 예. 계속 사주든지, 예, 사주든지. 네, 내지는 뭔가 경기를 부양해서 재정 수입을 늘도록 도와주든지. 예. 어쨌든 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통화 정책의 부채 화폐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채 화폐화 예. 정책. 예, 그러니까 부채를 돈을 찍어서 서로 내부 계정으로 돌려막기 하는 폰지 사기 같은 네.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그래도 국가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순항을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네. 그때부터는 이제 다 이제 넥타이 풀고 상의 벗고 팔 걷어붙이고 연준이 그냥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버냉키가 이제 그게 이제 한 거고. QE고 예, 잘 알고 있는. 그래서 3차 QE까지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시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가 왔네. 아, 코로나가 와가지고 GDP 대비 100%의 미국 부채가 124%로 확 뛴 게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 거예요. 예. 국가 부채도 그렇고 재정 적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준의 내부 거래도 그렇고 QE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트럼프 경제가 출범한 겁니다. 트럼프 2.0이. 그런데 플러스 트럼프는 여느 공화당 대통령보다 돈 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플러스 관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뭐 계속 5%, 6%, 7% 안드로메다로 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1.5% 미만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1.5%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10년물이 한 3% 미만으로 찍히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만큼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예. 않은 거니까 당연히 금리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1.5%의 성장률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국채 금리가 4% 위에서 놀면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의 그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보다 금리가 높은 예.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률이 높아서 인플레가 와서 네. 성장률은 낮지만 인플레가 와서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나쁜 시나리오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채 발행량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찍히고 예. 그게 구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 CPI가 3.5가 아니더라도 3.3만 돼도 네. 높게 찍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5% 성장률의 CPI가 근원이 2% 찍혀야 맞는 거죠. 그게 연준의 목표고. 2.5%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도망간다는 거죠, 위로. 플러스 국채 발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늘고 있냐면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만 해도 4% 위에서 발행된 국채가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5% 정도였는데 이게 2030년까지 몇 퍼센트로 늘어나냐면은 현재 추세로 본다면 현재 4% 위에서 만약에 국채 금리가 움직인다면 이게 20%로 늘어납니다. 발행 금리가 1% 미만인 국채가 2022년, 23년에는 거의 17%, 20% 가까이 됐어요. 네. 1% 미만. 네. 그러니까 낮은 코로나 때 0%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2034년에 반대로 20%로 늘어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1% 미만으로 찍힌 그 국채가- 발행한 국채는 네. 20%에서 5%로 줄고, 그러니까 예. 저금리로 발행한 국채는 이제 가면 갈수록 줄고 예. 만기가 계속해서 예. 도래하니까 4% 지금 고금리로 발행한 국채는 계속해서 뒤로 가면서 늘어나고 네, 비중이. 5% 미만인데 이게 한 20%로 늘어나고 전 비중을 말씀하시는 비중입니다. 거예요. 네. 예, 몇 퍼센트에 발행했냐. 그런데 전체 국채 발행량 금액은 20%에서 30%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네. 국채를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낮게 발행한 것은 빠지고 줄고 높게 발행한 거는 자꾸 늘고 비중이 더 그러면 커진다는 이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커지는 건데 거죠. 이자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데 네.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지금도 프라이머리 예산 지출, 그러니까 국방비라든지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 월급 이런 거는 그냥 국가가 그냥 지불해야 되는 예. 필수 항목이잖아요. 이 필수 항목보다 지금 살짝 높아요. 그런데 2034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훨씬 높아져요. 전체 예산 지출 중에서 70%에 가깝게 늡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의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그 유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소위 채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금 멀리 만기가 돼 있는 국채 채권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 네. 작년 재작년부터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하루 이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일 거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올라가고 경기가 좋으면 많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위험자산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연율 S&P 500 수익률이 11%였거든요. 네. 연율 11%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다라는 거죠.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내년 주가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높으면 주가의 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낮거든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MOVE라는 무브라는 지표를 쓰는데 주식시장에서 빅스처럼 네. 이 무브가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높은 거예요. 즉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동성은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물가의 변동성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움직이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고 그렇다면 위험자산 시장인 주가의 수익률은 과거 10년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주가의 품질도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주가의 품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잘못 진입하면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높으니까요. 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같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장세가 요즘 그런 거를 투자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좀 안정된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조금 가미한 투자 그리고 좀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뱃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은 그냥 늘 우상향하는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늘 우상향하던 그 시장이 이제 뭔가 투자자들한테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니? 네. 이제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뭔가 경고음을 지금 날리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서학개미가 최근 2, 3년 새 급증을 했던 것도 미국에 투자를 하면
투자 리스크가 그만큼 적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폭발적인 수익이 아니더라도 손해볼 가능성보다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뭐 적어도 1년에 뭐 2자릿수 초반이라도. 그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뭐 좀 괜찮은 회사라고 사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게 너무 허다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은 소위 말하는 이제 떠나는 게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작년에.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이제는 이제 서학개미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당분간 펼쳐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투자 전략을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요. 네, 뭐 주식시장 항상 뭐 위험하죠. 네. 그래서 뭐 어느 시장이나 그냥 변동성이라는 것은 뭐 달고 살아야 되는 운명인데 이게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면 조금 더 이제 좀 펀더멘탈에 집중하고 좀 성장하는 섹터에 가장 센 놈을 주도주를 사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종목 선택이 조금 지혜로워야 될 더 지혜로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약간 훅 빠지는, 네. 뭐 아무리 좋은 미국의 성장주 AI 주식도 굉장히 빠지면 예전 같으면은 한 20-30% 빠지면 끝이었는데 이게 뭐 한 50% 빠질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결국은 못 참고 털리면 또 다시 언제 그러냐는 뜻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도 추세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고비가 있었습니까? 이런 고비들이 이제는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성장주고 안정한 좀 이렇게 안전성이 있는 펀더멘탈이 우량한 주식이라도 변동성은 이렇게 좀 완전히 전염되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제 누적돼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에 근원을 제공한 게 연준이 되는 건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결자 해지도 연준이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이런 상황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연준은. 그래서 아마 망해가는 각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축통화가 망해가는 거는 단순하지가 않은 게, 결국에는 이제 군사력이 힘을 잃을 때, 중국의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패권 쪽에서 미국이 중국에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추격을 당할 게 기축통화의 지위, 또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그 상실이 됩니다. 언제 상실이 되냐면 군사력이 조금 약해질 때, 중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직 멀다라는 그렇죠. 거죠. 당장은 아닌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연준의 역할은 앞으로도 5년, 10년 더 갈 거다. 혹은 더 갈 수도 있죠. 한 20년, 30년. 우리가 뭐 너무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연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이제 재무부와 동업자, 아주 끈끈한 동업자 관계다. 그리고 그럴수록 연준의 돈 풀기는 미국 재정 수지에 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죠. 근데 안 도와주면 또 더 나빠지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 도와주는 것은 결국에는 채권을 사주고 돈을 더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게 더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5년, 10년 그 이상은 너끈히 갈 거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경쟁력을 잃는다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드리면, 달러가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미국 국채 시장이 붕괴되는, 즉 미국 국채 금리가 5%, 6%가 아니라 10% 이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국채 시장이 대폭망하는 그러한 과정은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예고편이 계속
올해부터 상영이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죠, 사실. 그 예고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잘 안 잡히고 금리가 상당히 우상향 추세로 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리 연준이라 할지라도 금리를 올해 많이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못 내리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원래 3번 내리는 게 뭐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확률이 낮아졌고요. 네. 2번 내리는 게 한 뭐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 계속 밀려서 지금 뭐 9월이나 돼야 뭐 내릴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국채 금리나 이런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연말로 또 밀리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그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계속 딜레이되고 앞서 말씀드린데도 중국 미중 관세도 거의 뭐 11월, 10월 이후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그 전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내리고 아마 이제 미중 협상 다음에 조금 경기에 리세션이 오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린다든지 내년으로 이연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한 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리니까 결국에는 국채 장기물 금리도 잘 안 내려오는, 그렇죠. 못 내려오죠. 잘 안 내려오는 이제 그런 다 연결된 거죠. 사실 박사님이 되게 말씀을 워낙 젠틀하게 하시는데 어떤 안 좋은 거에 대한 악재에 대한 말씀도 되게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까지 좀 자극적으로 표현 잘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박사님이랑 한 20년 넘게 방송도 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도 듣고 이제 들어보면 가장 센 표현을 좀 많이 썼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 저희가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셨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뭐 거의 이제 매달 출연을 하시면서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그건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가 옛날에 알던 글로벌 넘버원 국가의 위상은 이미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목도하고 계신 거를 지금 오늘 일부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20년 안에 확 망가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가 예전에 본인이 낸 책에서 결국 이제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갈 거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이제 레이 달리오 네가 중국에 투자 많이 했으니까 그따구 소리나 하지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오늘 저는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레이 달리오 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 이 설립자죠. 이 양반이 이 얘기가 물론 연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대략 한 2050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50년 가기 전에 이미 뭐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패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굉장히 뭐 평생 미국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낯설면서도 굉장히 좀 겁이 날 수 있는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결국은 우리의 자생력, 우리의 이제 독자적인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게 미국의 어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같이 동반해서 폭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